형님, 어떻게 1억이란 큰돈을 제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평생 못 갚을지도 몰라요. 동서 안 받겠다는 소리라면 하지 마. 내가 아무도 몰래 이 돈 내어주려는 거니까. 내 결심 모르게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동서한테 다시는 없을 기회다. 언제까지 갚으라는 건 없어. 그냥 형편되면 갚아줘. 억소리 나는 돈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서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건네다녀. 과연 이들 사이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던 걸까요?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살인 자녀 2명을 둔 주부입니다. 저는 소위 부잣집 딸이었지만 타고났기를 소박한 스타일이었어요. 무르르는 대로 사는 성격이었고 그래야 성미에 맞았어요. 그런 저를 맞선으로 만난 남편은 엄청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치스럽지 않은 것이 최고로 좋다고 했죠. 그리고 가족들이 순하고 어리버리한 저에게는 강단 있고 절제할 줄 아는 남자가 딱이라고 하면서 남편과 잘 어울린다고 해줬고 저도 듣다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남편에게 남동생만 있는 줄 알았건만 원래 위로 형이 하나 있었다네요. 나보다 3살 어린 동생은 그때의 기억도 잘 못하지만 난 또렷하게 다 기억나. 형이 사고 났던 것이랑 밤새 아파했던 것도. 남편이 7살 때였는데 국민학교 다니고 있던 형이 하교 후에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개울에 굴러 떨어졌대요. 병원에 갈 여력이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께서는 집에서 아프다는 곳들 찜질해주고 정성껏 보살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형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본 남편이 놀라서 시부모님을 찾았고 그제야 형을 들쳐업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은 사망했대요. 남편은 그게 다 돈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었다고 어린 마음에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휴, 그래도 아들만 셋인 집이었으니 이제 둘 남아서 다행이다. 그치? 게다가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또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사건이 영향이 컸는지 아닌진 모르겠으나 남편은 자라면서 점차 구두쇠기질을 갖게 되었는데 스스로 판단하기로는 그게 살면서 도움이 됐지 해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남편은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집은 남자가 하는 거라며 광역시에 위치한 신혼집은 또 부득불 남편이 마련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죠. 진짜 사내 대장군 같다면서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살림 미천으로 쓰라며 현금 1억을 주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지만 아빠는 꼭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 앞길 평탄하도록 빌어주는 돈이니까 받아서 잘 써. 감사합니다. 이 사람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얼타는 사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께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 돈을 받게 되었죠. 얼마 안 있어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 도련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과 도련님은 성향이 완전 달랐어요. 미래를 설계하고 무조건 아끼면서 누구에게나 계산적으로 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남편. 반대로 도련님은 딱 봐도 칠렐레 팔렐레 하는 상이었습니다. 동서는 수더분하고 표정이 밝은데 말수는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출산이 더 빨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 당시 이미 임신 초기였었나 보더라고요. 민망하게도 저희 남편이 자린고비여서 별로 큰 선물은 못 해줬어요. 참고로 저희 부부 경제권은 돈을 벌어오는 쪽인 남편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몇 달 안 돼 일을 그만뒀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주신 1억은 비상금으로 두자고 합의가 되었어요. 이유는 살다 보면 목돈 들어갈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크게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급전이라도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대책이 있어야 했죠. 아니 그래도 친가족이고 자기가 형인데 이런 때 뭔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형이니까 이 정도라도 해주는 거야. 내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 이 정도 베풀면서 사는 거라고. 모르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저는 암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쪽이 그렇지 않은 쪽에게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서가 첫 아들 출산을 했는데 좀 더 팍팍 선물을 해줘도 쉽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따질 때마다 남편은 어림도 없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들 돈으로 다 환산해받고 액수를 이미 갚았다는 거예요. 금액적인 부분 외에도 그간의 노고라고 칠 수 있는 부분들도 돈으로 나름 쳐서 그것까지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에 베푸는 것은 순전히 집안의 일원으로서 온정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돌이 챙긴답시고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자기 딴에는 상당히 논리정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받아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의 일이었으니까 남편의 의견을 앞세우는 게 맞다고도 생각했네요. 저도 굳이 가족일을 신경 쓰자면 제 남동생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저에겐 저보다 3년 먼저 시집간 언니 외에 4살 아래에 한참 부모님 속을 썩이는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우리 첫째 딸 그리고 둘째 아들이요. 제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동서는 아이가 셋이었어요. 명절이며 시댁가족 행사 때마다 만날 수 있었는데 저희 집 기준에서 보자면 없이 사는 것 같았지만 화목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주 큰 비극이 도래했는데요. 저희 도련님이 한순간에 명을 달리하셨어요.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께서 통화하실 때 잘 못 들으시는데 도련님과 그날 통화하시면서도 잘 안 들리니까 자꾸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도련님도 더 크게 대답해 드리려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난간 설치가 안 된 곳에 잘못 기대셨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지신 거였죠. 삼형제 중 둘을 잃으신 것인데 그 속이 오죽하셨을까요? 하나뿐인 남동생을 떠나보낸 남편도 겉으로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 그렇게 되시고 나서 남편의 외투 안에 담뱃갑이 언제부터인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동서의 공허한 눈빛에 모두 피할 바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가만히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던 모습이 제 가슴 속에 쓰리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진작 수입이 끊겨 있던 와중이었는데 가장이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동서가 쉴 수 없었겠죠. 바로 일을 나갈 것이라 했어요. 그럼 사무실 일을 다시 알아보는 거야? 네? 형님, 제가 무슨요. 그리고 애들도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동선의 애들이 그때 6살, 5살, 3살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 상황이 남편도 안쓰러웠는지 남편이 동서한테 3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동선의 큰아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용품 싹 다 사주겠다고 말도 했고요. 동서는 시댁 갈 때 막내만 데리고 시부모님 뵙고 온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봐도 도련님 생각이 나는지 시부모님이 그렇게 애끌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런지. 하기야 옛날부터 그랬어. 뭐든 척척 잘해내도 돈 갖다 주는 나보다 어리숙한 그 녀석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더 아끼셨지. 난 이해가 안 갔지만. 도련님 생각에 매일 가슴앓이하는 시부모님을 보며 남편은 혀를 내둘렀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 참 냉정하다고 느껴졌었네요. 도련님 떠나시고 일주기에 동서랑 만났다가 이런저런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갖가지 일을 전전했는데 이제는 김밥집에 정착한 지 3달이 넘었다고 했죠. 시내에 위치한 가게인데 나름 잘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머, 시내에 있으면 내가 혹시 한번 들려볼 수도 있겠다. 시장통에 있어요. 주차하시기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가게는 되게 소박해요, 형님. 아이들 옷을 신경 써서 입힌다고 입힌 듯 했는데 기운 자국이 보였고 양말 끝에도 꿰민 흔적이 있었죠. 저는 이상하게 왜 그런 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동서가 일한다는 그 김밥집으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꼬마 김밥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서 파는 집이었어요. 동서에게 인사한 저는 그 안쪽에서 막내 아이를 봤어요. 전기 히터가 하나 놓여 있었고 어린 막내는 그 옆에서 엎드린 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어린이집이 끝나면 알아서 집으로 가서 간식 먹고 논다고 했습니다. 둘이 연년생이라 다행이라고 서로 잘 챙긴다고 말하는 동서의 웃는 얼굴에서 고단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언니, 이쪽은 저희 형님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사교성 좋은 동서가 저를 김밥집 사장님께 인사시켜 주었어요. 저는 꾸벅 인사드렸는데 그 사장님께서 곧 민망한 말씀을 하셨죠. 이야, 우리 형님 되시는 분께서는 부잣집 젊은 사모님 느낌으로 고우시네. 사장님께서 화통한 말투로 그러시는데 순간 저를 쓱 훑어보는 동서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꺼운 코트와 장갑, 가죽 부츠의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네들과 저희 차림새가 확 비교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낯뜨거워졌습니다. 동서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에게 시장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떡 한 팩 사가고 싶다고 어디 떡 잘하는 데 있냐고 하니까 냉큼 앞장을 서줬죠. 사장님, 여기 시루떡 좀 담아주세요. 오늘 제가 귀한 손님 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말랑한 쪽으로 잘 좀 골라주시면 더 좋고요. 아유, 우리 떡은 다 똑같이 맛있는데 뭘 고르고 자시구야? 옛다, 서비스나 받아가셔.
동서가 어느 떡집 앞에서 외치니까 떡집 사장님이 나와서는 시루떡 말고도 서비스로 꿀떡이랑 송편까지 담아주셨어요. 제가 놀래서 쳐다봤는데 동서는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시장을 함께 한번 돌면서 느낀 건데 동서가 주변 상인분들과 잘 지내는 듯 싶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부침성 있게 인사를 했어요. 그건 분명 저에게는 없는 면모였죠. 동서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초췌해 보여서 걱정이야. 에이, 형님. 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야말로 맛있는 것 좀 잘 챙겨 드세요. 제가 김밥 좀 싸드릴게요. 아, 애들 혹시 김밥 좋아해요? 참치나 치즈 맛으로 담을까요?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싱긋 웃으며 김밥을 맛별로 포장까지 해주었어요. 그 마음씨가 참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제 김밥 챙겨다가 가게에 손님이 와서 응대하자 그 틈에 막내에게 가서 용돈을 주었습니다. 이거 얼른 받아. 이걸로 깎아 사 먹어. 알았지? 형님 왜 이러세요? 애한테 무슨 용돈을? 아이의 고사리 손에 3만 원 쥐어주다가 동서에게 발각됐는데 저는 아랑곳않고 그 돈을 그대로 주었어요. 이 정도도 못해주냐면서요. 동서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저를 가게 밖 멀리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직접 동서가 일하는 곳을 보고 나니까 웃는 모습 너머에 깃든 고단함이 느껴졌어요. 어딘가 그늘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동서 김밥 너무 맛있었어. 장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있잖아. 동서 혹시 무슨 일 있어? 수심이 깊어 보여서 내가 좀 계속 신경이 쓰이네?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제 물음에 회피하던 동서가 결국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았죠. 사실 저희 친정엄마께서 지병이 있으신데요.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엄마 사는 집에 가서 같이 지내고 싶어요. 여기보다 조금 촌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니까 저는 애들 보면서 돈 벌기도 바쁘니까 다른 생각은 사치할 뿐이에요. 동서의 한숨 섞인 얘기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주시기 때문에 가사일에 신경 안 쓴 지 꽤 되었고 애들 케어도 아주머니가 웬만큼 봐주셔서 수월했어요. 저의 이런 편함이 누군가에게는 꿈도 못 꿀 사치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동서처럼 그렇게 억척스레 일 해낼 수 있을까? 아들새 키우면서 혼자 고군분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만 둘러싸여 살아왔고 저에게 경쟁이란 삶을 헤쳐나가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라면서 언니 동생과 싸웠던 거 그게 다였죠. 둘째라서 겪는 서름이 제 인생의 유일한 시련이자 과제였습니다. 이런 저희 발자취와 비교해서 동서를 보자면 더욱 마음이 아팠죠. 며칠 뒤 일부러 그쪽 동네에 사는 친구를 보러 갔다가 다시 시장에 들렀어요. 동서 얼굴 보고 갈까 싶어서 김밥집 쪽으로 가봤는데 마침 가게 안에서 동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보니까 둘째 아이의 팔을 잡고 나온 채였어요. 엄마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엄마 일하는 데야. 너가 그러니까 동생도 가만히 못 있잖아. 너 엄마 속을 왜 이렇게 썩여? 왜? 엄청 속상한 말투로 동서는 둘째 아이를 다그쳤어요. 그러자 아이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뾰로퉁하게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타이밍이 온 것 같아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동서의 걷는 모습을 보니까 한쪽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접질리기라도 한 모양이었죠. 잔뜩 지쳐 보이는 얼굴의 동서에게 저는 차마 그 앞으로 가서 인사할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날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죠. 저는 혼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남편을 슬쩍 떠보았어요. 있잖아, 여보. 공장도 계속 잘 돌아가고 일도 많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문제가 없겠지?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동서 있잖아. 내가 본의 아니게 몇 번 지켜봤는데 애들하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동서가 그 집 가장인데 애들은 까마득히 어리고 셋씩이나 되고 그런데 도움받을 곳은 없잖아. 우리 집이 아니면 기댈 데가 없어. 그걸 당신이 왜 신경 써? 어련히 알아서 잘 살겠지. 곧 새해이니까 그저 새해 선물이나 좀 보내주고 애들 용돈이나 잘 챙겨주자고. 그거면 돼. 그걸로 충분히 족하니까 괜한 말 얹을 거 없어. 남편의 단칼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이전에는 눈여겨 보이지 않았던 점들이 자꾸만 의식이 되더군요. 햇살 따뜻하게 들어오는 남양집에서 여유롭게 오므라이스 먹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반찬 투정을 하고 장난감 아낄 줄을 몰라서 혼나고 이런 일상을 보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네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출발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혼자 고심을 해봤고요.
냉정하게 바라보건대 남편과 도련님 사이의 간극보다도 더한 차이가 저희 아이들과 동선의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특히나 제 아이들에게는 외가가 존재했죠. 언제든 달려가서 기댈 수 있는 부유한 피난처가요. 그런데 동선애에게는 그런 곳이 일절 없었어요. 동서의 지친 모습이 아른거리면서 맨 처음 제가 동서를 봤을 때 표정에서 읽었던 풋풋한 싱그러움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후였죠. 전 동서에게 연락해서 동서가 일을 쉬는 날에 집으로 놀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번거로운 일정이라고 싫어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무척 반겨주더군요. 다행이라 생각하고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가져갈 것을 준비했어요. 아이들 있는 집이라 먹을거리는 있으니 비싼 장난감을 사갔습니다. 최고로 유행한다는 걸로 사갔더니 정말 고맙게도 아이들이 기뻐해 주더군요. 장난감 박스 바로 풀어보고 난리가 난 것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우 형님,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저런 걸 다 사오셨어요. 저거 애들이 요즘 빠져있는 만화 캐릭터 같은데 너무 잘 가지고 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아니야. 동서 모처럼 쉬는 날인데 내가 귀찮게 놀러 온다고 했지? 동서가 웃으면서 커피를 내왔어요. 카스테라빵 자른 것과 귤 한 바구니도 같이 있었죠. 한창 낮 시간대라 혹시 애들이 출출하진 않으려나 싶어 저는 장난감에 정신 팔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빵이랑 귤 먹을 사람 아무도 없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3명 다 달려온 거예요. 작은 식탁에 모두 덤벼들어 귤을 집어갔는데 그러면서 동서의 눈치들을 한 번씩 살폈습니다. 엄마, 큰엄마 드리는 귤 우리 먹어도 돼? 첫째 큰아이가 대표로 동서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동서가 당황하는 눈치여서 전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하고는 애들에게 귤을 다 들려보냈습니다. 귤 까먹으면서 장난감 놀이하라고 하니까 다들 또 신나서 달려갔죠. 저는 순간 과일도 사올 것을 생각이 짧았구나 했습니다. 저 온다고 준비한 귤 아이들이 엄청 먹고 싶어 했을 텐데 동서가 말렸던 거예요.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동선의 빌라는 전형적인 옛날 구조였어요. 안방이 거실보다 더 컸고 작은 방은 짐을 수납하는 용도로 놨으면 되는 크기였죠. 거실 겸 부엌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단출한 다용도실 그리고 화장실을 포함하면 빌라 구조의 끝이었어요. 엄마, 나 더워가지고 내복만 입고 싶어. 이거 옷 벗고 싶어. 얘가 왜 이래? 무슨 내복 차림이야? 더우면 방에 창문 조금만 열어놔. 아, 오늘은 바닥이 뜨거워. 갑자기 뜨겁단 말이야. 동생들 데리고 놀고 있던 큰아이가 다시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러고 보니 볼이 살짝 불그스름한 것도 같았죠. 그런데 아이의 말에 동서의 얼굴 또한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배경음 삼아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동서, 혹시 나온다고 보일러 튼 거야?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한 동서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에는 안방 바닥에 깔아둔 전기장판을 틀어놓으면 주로 아이들이 그 위에서만 논다고 했어요. 어물쩡 대답하던 동서는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어 아이들이 노는 안방을 쳐다봤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뛰거나 그러면 아랫집 사람이 항의 온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결국 귤 껍질을 던지며 방 안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동서의 따끔한 호령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오늘따라 애들이 난리도 아니네요. 원래 안 저러는데 너무 정신없으시죠? 아니야. 남자애만 셋이라서 더 힘들지, 동서? 동서와 한참 아이들 키우는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떠들다가 잠시 대화가 끊겼을 때 제가 마음을 먹고 본론에 운을 띄웠습니다. 동서, 내가 오늘 굳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따로 할 말이 있어서야. 네 형님, 말씀하세요. 있지. 내가 동서한테 돈을 좀 빌려주고 싶어. 동서는 나한테 돈 빌릴 생각 혹시 없을까? 네? 돈이요? 내가 빌려준 돈으로 이사를 가든 아니면 진짜 뭐 재혼을 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아이들 행복하게 키우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 형님, 제가 돈이 정말 절실한 건 맞아요. 맞는데 형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줄을 예상 못했던지라 지금 너무 놀라서요. 동서,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해. 지금 한창 자라고 성장할 때잖아. 정서적으로도 옆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나아. 그러려면 힘들게 돈 벌러 밖에 오래 나가 있지 않아야 하고 결국은 돈이 있어야겠지?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을 한 채 동서는 가만히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해주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비상금으로 둔 채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있었단 얘기를요. 그리고 바로 이 돈을 동서에게 빌려주고 싶다고요. 그 돈이 1억이야.
액수를 듣는 순간 동서가 허헉하는 큰 소리를 냈고 깜짝 놀래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저를 보았습니다. 커진 눈에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 셋 그 정도는 있어야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겠던데. 내 생각은 그래. 형님,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저에게, 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제가 그 돈을 당장 갚을 수는 있을까요? 동서 안 받겠다는 소리라면 하지 마. 내가 아무도 몰래 이 돈 내어주려는 거니까. 내 결심 모르게 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동서한테 다시는 없을 기회다. 언제까지 갚으라는 건 없어. 그냥 형편되면 갚아줘.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전 받을 수 없어요. 저는요, 그냥 저대로 이렇게 아등바등 노력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님, 그렇게 큰 돈이면 댁에서 너무 귀중한 비상금일 텐데 제가 넙죽받을 순 없어요. 동서가 눈물이 잔뜩 고인 눈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 떨군 고개에서 정수리만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한 동서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당장 1억 생기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봐. 아이들 미래가 달렸잖아. 조금씩 동서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에게로 가서 그 피곤한 무게를 짊어진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동서는 제 팔을 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차마 아이들 때문에 큰 소리는 내지 못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댔어요. 그래도 되나요? 형님, 제가 염치 없이 호의를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동서를 달래고 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 엄수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결코 이 행위를 허락하지 않을 남편 몰래 벌이는 짓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1억을 동서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동서네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와 얘기해서 그쪽 동네에 사는 것으로 결정났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전 서운하기도 했는데 큰아이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서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보고 갔어요. 저는 시원섭섭하게 보내줄 각오를 하고 맞이했는데 세상에 아이들이 저에게 넙죽 절으라는 겁니다. 눈치로 보아하니 아이들은 셋 다 영문을 모르는 게 분명했고 동서가 시킨 것으로 보였죠. 큰엄마 감사합니다. 막내 아이가 옷굿을 흘러가는 소리로 우렁차게 인사하는 것에 너무나 귀여워서 제가 와락 안아주었어요. 뭐가 감사하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대요.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순진무구하게 이유도 모르고 저를 향해 절을 올린 아이들이 앞으로 잘 자라나기를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제 가요. 그래, 동서 건강하고. 형님, 저기 있잖아요. 제가 정말로,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동서가 울먹이느라 마지막 말을 흐렸습니다. 저에게 꾸벅 인사하고서는 울음 꾹 참는 얼굴로 아이들 챙겨서 돌아서는데 저도 눈물 나서 참느라 힘들었네요. 동선의 가정의 무운을 빌어주면서도 저는 그 돈 1억이라는 큰 금액 잊어버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받을 작정이었으면 동서에게 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못 받을 돈이라고 애초에 여기고 있었네요. 그리고선 한 3개월 지났을 때였나요? 갑작스레 남편이 저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줄 수 있느냐며 돈을 찾는 겁니다. 공장 때문에 무슨 건수가 생겨서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진이 엄마 왜 그래? 당신한테 그 돈 있잖아. 장인어른께서 주셨던 1억. 그 돈? 그래, 그거 그대로 묵혀뒀잖아. 당신 수중에 잘 있지? 당연히 있지. 그걸 말이라고. 근데 여보, 그 돈은 우리가 상징적인 거라고 기념하는 거라고 해서 간직하기로 했잖아. 웬만하면 계속 건드리지 않고 두면 안 될까? 당황해서 등줄기로 금세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남편에게 횡설수설하면서 어쨌든 그 돈은 가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나중에 애들 다 크면 나눠주는 돈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다급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눈매가 가늘어지면서 저를 쳐다봤죠. 어차피 회수 가능한 금액이고 당장 급한 데만 필요할 뿐이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5천만 원을 내주었으면 한다는 게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어쩔 도리가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부인 제가 갑자기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요. 어떻게든 갖은 수를 써서 현금을 마련해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여러 방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사간 동서에게 연락한다는 건 아예 배제했었고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주말에 남편이 함께 저녁 먹다가 저에게 넌지시 그러더군요. 그거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 저는 겉으로는 그러냐며 태연한 척을 하였으나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대표로 운영하던 그 공장을 인수하고 싶다며 의사를 밝혀온 업체가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몇 날 며칠 고심하며 주변에 자문 또한 구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는 건 남편의 몫이었죠. 제 아들이 책에서 본 구두쇠 캐릭터가 꼭 아빠를 닮았다면서 스크루지라고 했었어요. 아들한테 그런 별명으로 놀림받을 만큼 살벌하게 아껴가며 더욱 튼튼하게 기반을 다져왔던 공장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 남편이었죠. 저는 과연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나 궁금했는데 결론은 넘기기로 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넘기는 게 더 이득이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남한테는 안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왜 넘기기로 했어? 이젠 아예 손까지 뗀다 그러고. 계산 속에 우리 애들을 넣어보니까 결과값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우리 애들이야. 미래가 무궁무진한데 팍팍 밀어줘야지. 이게 웬일인가요? 오로지 숫자 수치로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남편이 아이들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애지중지 키운 공장을 넘긴 값으로 저희는 큰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호사라면 호사였는데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조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었죠. 비통함이 잠긴 장례식장에는 동서 또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저는 상중에도 동서를 보자 반가웠죠. 구석에 가서 저희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그러면 그 공장은 완전 손을 떼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 애들은 학교 다 잘 다니고? 네, 덕분에요. 진짜 형님 아니었으면, 그때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희들 어떻게 됐을지 걱정하실까봐 미처 말씀은 다 못 드리고 살았지만 그간 일이 몇 번 있었어요. 형님께서 덜컥 그 돈 안 내어주셨으면 저희는 정말. 동서가 감정이 많이 북받친 것 같기에 제가 얼른 진정시켜 다행히 눈물 왈칵 쏟는 장면은 볼 일이 없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초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넋이 빠진 듯 멍하게 쳐다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발견한 동서가 문득 저한테 물어보았죠. 형님께선 정말 괜찮다고 하셨지만 혹시 저한테 그 돈 빌려주셔서 아주버님과 난감한 일은 없으셨어요? 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지냈어요. 뭐 큰일 날 뻔하긴 했는데 정말로 큰일 난 건 아니니까 전혀 문제 없어. 간만에 동서 얼굴 보니까 반갑다. 좋아 보여서 한시름 덜었어. 저를 보는 동서의 눈가가 또 촉촉해지더군요. 괜히 또 눈물바람 일어날까봐 애들에게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동서는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집에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걸려오는 전화를 몇 번 받더니 결국 당일에 자리를 뜨고 말았죠.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내드린 후로 어쩐지 사색에 푹 잠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껏 쇠약해진 시어머니께서는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바람을 비춰주셔서 그렇게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동네에 시어머니의 사촌 동생 되는 분과 친한 친구분께서 살고 계셨거든요. 나 어릴 적 태산처럼 보였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걸 보니까 삶이란 게 뭔지 말로가 참 더덥게 느껴지네. 언젠가 어머니 또한 보내드리겠지. 형도 동생도 양친도 이렇게 다 떠나가는구나. 남편답지 않게 퍽 감정적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곁에서 조용히 있어 주었죠. 이제 다시 무얼하며 살지 남편은 구상 중이기도 했습니다. 염두에 둔 것이 미리 있다고도 했어요. 그 시점에서 저희 가족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사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사실 저희 딸한테 적응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슴 아픈 사건을 겪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친정의 작은 이모가 살고 계시는 미국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여행차 놀러 갔을 때마다 아이들이 그곳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남편은 공장 설립 초창기에 함께하였던 친한 형이 페인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그쪽 일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좀 나중에 합류하였고요. 저랑 아이들은 그곳에 눌러 살았지만 남편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필 미국에서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부끄럽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나가 있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어요. 저희 첫째는 대학까지 미국에서 나왔고요. 둘째는 대학을 미국에서 입학했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항상 그랬기에 한국에 들어와 편입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첫째에도 한국에서 취업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예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기에 거처는 금방 정해졌죠. 마침내 저희 네 식구가 한국에 다시 정착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게 되면 대체 얼마 만에 보는 동서인지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들이 진짜 늦은 시간 말고는 다 같이 있을 때가 잘 없는데 그나마 주말? 동서도 어차피 주말에 시간 나는 거지. 토요일 점심 때도 괜찮아? 아니에요, 형님. 저는 형님 편하신 때면 그게 좋아요. 어차피 형님 뵈러 가는 거예요. 동서 볼 생각하니 막 옛날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추억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당일에 동서가 도착했다고 해서 제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다 뭐야 진짜? 어머어머, 너네가 이제 이렇게 다 커버린 거니? 어우 세상에, 웬일이야? 형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아요. 건강하시죠? 아유 그럼 나 항상 팔팔하지. 얼른 들어와. 내가 집 청소를 맡게 했는지 모르겠네. 너무 꼼꼼하게들 구경하지 말고. 어쩐지 제 기억 속에서보다도 아담해 보이는 동서가 고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아이들 3명은 그보다 더 싱글벙글 웃는 표정이었어요. 오면 대접해 주려고 제가 샤브샤브를 준비해 놨기에 얼른 먹을 준비들 하라면서 그러고 있는데 왠지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동서는 살풋 웃음을 터뜨렸고요. 저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치를 살폈는데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집 구경이나 밥 먹는 것보다 저희 애들이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형님. 저는 어정쩡하게 동서가 이끄는 대로 부엌클라와 거실로 갔어요. 넓은 거실에 아이들 3명이 갑자기 차렷 자세로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앉으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 어리둥절하다가 그냥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 다음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3명이 저한테 큰절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옆에 서 있는 동서를 쳐다봤는데 그저 웃기만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엄마가 시키시는 대로 절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 의지로 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큰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큰아이가 하는 말에 제가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 놀란 나중에 저절로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저 엄청난 감동이 밀려드는 것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저에게 다가와 그것을 내밀어 주었어요. 두 손 공손하게 내밀어진 그것을 제가 약간의 망설임 뒤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야? 편지야? 너무 감동적인 상황이라 저는 되려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맺힌 눈물로 시야가 뿌얘져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언뜻 보기에도 그게 수표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놀라서 고개를 들어 동서와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저 웃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내용물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수표에 찍힌 숫자가 1억이었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게 모두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이거 그러면 혹시 10억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거를 나한테 주는 거야? 대체 뭐야? 응! 제가 벌떡 일어나 거의 따지듯 물어봤죠. 그만큼 심장이 벌렁거리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다 하얘진 상태였어요. 그런 저에게 동서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해주었죠. 첫째랑 둘째가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게 대박이 터지게 된 이야기까지요. 아유, 나는 안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준 거였어. 정말 이러지 않아도 돼. 받아주세요, 큰엄마. 저희요, 일부러 10억 모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큰엄마한테 10배로 갚아드릴 만큼 잘 살아보자고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절대 큰엄마 실망시키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저희는 그 말 들으면서 자랐는걸요. 진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10배의 돈으로 갚아드릴 정도로 성공하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이 목표 아니었으면 저희가 독한 마음 먹고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첫째 아이의 말에 저는 그 봉투를 가슴팍에 묻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특했고 세월이 이렇게나 흘러 어렸던 꼬맹이들이 전부 의젓한 어른이 되어 사업까지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 게 신기했고 그냥 모든 게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그때 동서 마음을 알겠다. 그럼에도 못 받겠다는 소리 왜 했었는지 알겠다. 제가 울면서도 웃는 소리로 그러니까 동서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형님 아시죠? 받아주셔야지만 저희 애들도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창피함도 모르고 엉엉 울어버렸네요. 동서랑 부둥켜 안고 눈물 줄줄 흘렸어요. 시원하게 울고 난 다음에는 모여 앉아 샤브샤브를 나눠 먹었고요. 따뜻한 국물이 피어오르는 식탁에서는 그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가 한참을 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돈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봉투 안을 확인하던 남편의 눈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게 웬 돈이야? 20년 동안 불렸더니 늘어나던데? 뭐? 그게 뭔 말이야? 그 외에 결혼하면서 받았던 1억 말이야. 드디어 제 지난 행적을 고백할 때였죠. 사실은 내가 그 돈을 동서한테 줬었어.
동서가 참 안 됐다고, 남자애만 셋인데 너무 불쌍하다고 내 멋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 우리 부부 공통의 돈이었는데 나 혼자 결정해서 돈을 줘버렸었어. 그 후론 당신한테 거짓말로 계속 둘러댔었고, 미안해, 내가 숨겼었어. 제가 털어놓은 전말에 남편은 봉투를 내려놓고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남편이 과연 뭐라고 하려나, 어떤 반응을 하려나 속으로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이 엄마, 설마 내가 그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한 거야? 진짜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기에 멍청한 얼굴이 되어 남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작 알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몰라?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 화도 안 났어? 처음엔 당연히 화가 났지. 독단적으로 그러다니. 재수 씨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아니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은 생각 안 하나? 열이 받았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는 내 동생의 처자식들이잖아. 내 조카들이란 말이야. 나한텐 남이 아니었어. 열불 터져도 따지지 말고 일단 덮자 싶었지.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만. 인생 살면서 진정한 내 편은 누구인가? 가족뿐이더라고. 인생 다 살고 나서 내가 바로 나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 갔다고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건 내 피부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때 생각했지. 유복하게 태어나 자란 배경만큼이나 아령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내가 와이프로 맞이한 게 나의 복이구나. 나에겐 없는 것을 갖춘 사람을 만나 자식들을 낳고 살라고 하늘이 복을 내려준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결혼 참 잘했다. 나처럼 냉정하고 이속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판 다른 성격의 사람을 만났기를 잘했다. 전부 내 복이라고 여겨졌던 거야. 그 자리에서 속내를 털어놓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진실의 논란 쪽은 당연히 저였죠. 가족을 위해 살고 있다는 말을 무덤덤하게 하는 것에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남사스럽게 왜 이러냐고 하던 남편도 제가 훌쩍이는 소리를 듣고는 제 등을 천천히 두드려주더군요. 이 사람이 제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에는 왕도가 없기에 더욱 다채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놀라운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